그러면 이제 또 제가 궁금한 게 그냥 좀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주식은 분할 투자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게 꼭 정답인가? 좀 조심할 점은 없는가? 그런 투자도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런 투자의 성향 문제이긴 합니다. 네. 왜냐면은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단기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도 있고, 실제 그런 단타로.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장기 투자로 그냥 평생 뭐 몇 종목 안 샀어요. 근데 뭐 삼성전자 30년 전에 사는 거 지금 대박 나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합니다.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초단기와 초장기의 중간 정도. 중간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믹스해서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단기 투자에 재능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나 장기 투자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 대부분은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코스톨라니라는 그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는 그분이 쓴 책에 돈 뜨겁게 사라고 작게 다뤄라는 책에 투자자의 속성이 초단기 단기 투자, 장기 투자, 가운데 순종 투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순응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안 부리고 그래서 뭐 좋은 책도 보고 체력도 기르고 투자의 체력도 기르고 좋은 방송도 보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면서 너무 단기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주식관이 생기면 단기 매매를 안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제 산 주식을 오늘 안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팔 이유가 안 생기는 한 팔지 않습니다. 오늘 15%가 떨어져도 20%가 떨어져도 오히려 더 싸죠. 어떤 거기에다 가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와 순종 투자자의 차이가 그런 점에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게 쌓였을 때 돈을 벌게 되는 거고요. 또 장기 투자자와 순종 투자자의 차이는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으로 그냥 묻어두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묻어둬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묻어둬서 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전에 뭐 은행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그렇게 믿었던 지금 잘 나가는 주식이 정말 휴지는 아니더라도 반토막 날 수 전혀 반토막 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체크하는 거죠. 이 종목이, 이 주식, 이 기업이 계속 돈을 버나, 이 기업이 계속 마진율이 떨어지지 않나, 늘 분기마다 체크하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팔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생기는 거죠. 적어도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되면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도 그럴 때는 파는 거죠. 아니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샀던 이유가 이제는 납득이 안 된다. 자기는 한 5만 원 보고 샀는데 운이 좋아서 7만 원이 됐는데 팔아야 되는 거죠. 어떤 장기적으로 이유가 본인의 납득이 안 되면 팔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떤 사고 파는 기간이 한 2, 3년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길면 한 3, 4년. 그게 이제 순종 투자자입니다. 종목의 어떤 가치의 변화에 순응하고 시장의 사이클에 순응하고 그렇다고 매일매일 뉴스에는 흔들리지 않고 그거만 잘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뉴스를 절대로 보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너무 거기에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거는 이미 초단기적으로 시장에 다 가격에 반영된 뉴스를 가지고 경제방송에서 탁 떠들거든요. 그거는 그냥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를 아는 건 좋은데 또 시장 돌아가는 얘기도 들어야 되니까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만 매몰되면 체력은 안 길러져요. 그냥 그 잡다한 허접한 뉴스만 가격에 다 반영된 이미 반영된 또 반대로 남북 통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다음에 달러의 대폭락, 미국의 뭐 어떤 위상의 추락
뭐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향후 한 3, 4년 이내에 안 올 것 같으면 그런 뉴스도 조금 뭐 교양 삼아서 들을 수는 있는데 뭐 감쌀 필요는 없는데요. 굳이 그걸 투자에 연결할 필요는 또 없다는 거죠. 너무 휘둘리지 않아도. 너무 장기적인 그다음에 이념적인 너무 추상적인 그런 것에 또 매몰되다 보면 그건 투자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걸러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돈을 버냐, 계속 벌 수 있냐, 거기에만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면 테스라에 투자한다면 이 기업이 전기차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냐, 잘 팔릴 수 있냐 이런 걸 조금씩 고민하면서 관련 뉴스도 들어보고, 관련 뉴스 들어보고, 뭐 전문가들의 멘트도 들어보고, 테슬라를 안 좋게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런 뉴스도 검색을 해보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들어보고. 그렇죠. 요즘 그 박사님, 제가 이제 뭐 저도 두 딸을 둔 아빠로서 우리 주변에 이제 셀러리맨들이 자녀가 많은데 사실 뭐 흑수저 출신이다 보니까 뭐 3억, 5억, 10억을 중요해줄 수는 없고, 그럼 현실적으로 박사님이 이제 가장 가까운 지인 또는 이제 자녀분한테 미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가르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조금 약간 도움도 주고 이런 쪽으로 코치를 해주고 싶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자녀를 좀 경제적인 독립을 그렇게 키워주려면 지금 뭐 10대도 있을, 20대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액션을 취하게 그런 방법을. 사실 저도 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변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젊은 분들 이렇게 보면 저희도 그랬고요. 사실 이렇게 다 접근만 하고 옛날에는 그리고 문화 자체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투자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경제교육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경제라는 어떤 사회 현상을 보는 눈, 룩엣이 아니라 룩스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의 것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눈이 그런 시야가 넓어져야 투자의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좀 젊은 분들 또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자녀들에게 룩캣이 아니라 룩스루를 가르쳐 주느냐, 행간의 이면에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고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상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저는 첫 번째 단계로 고전을 읽으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고전 책을 읽자. 고전이 투자와 관련된 그 고전을 읽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와 관련된 고전을 읽자. 그러니까 뭐 1930년대에 나온 책, 1970년대에 나온 책, 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책. 이거는 뭐 옛날에 뭐 전산도 발달 안 됐고, 그렇죠. 그걸 왜 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거를 계속 접하다 보면 거기에 사물의 이면에 있는 거를 보는 훈련을 그 책이 시켜줍니다. 인사이트를 줄여준다. 그래서 뭐 이 책을 한번 보면 주식 대박주 찾습니다. 뭐 그런 책을 뭐 제가 비하는 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책보다는 투자의 대가들, 정말 뭐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유작으로 남긴 자기 몸소 체험한 평생 경험을 쓴 녹여낸 그런 책들, 그런 책들을 뭐 이런 블로그 이렇게 서칭하다 보면 많이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자녀한테 소개도 소개해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투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위험 자산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속성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교육시켜주는 거죠. 그런 책을 통해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한다면 달러의 역사는 어떤 거냐? 그렇습니다. 환율의 역사. 그런 거 어렵죠. 물론 전공자가 아니면. 뭐 100%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뭐 쓱 읽어보고, 쓱 읽어보고 나중에 뒀다가 또 한 10년 지나면 뭐 그때 그 고전이 10년 후에도 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슴이 확 아달 때가 되겠죠. 또 한 뭐 나이가 들어서 한번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저는
가능하면 최근에 나온 책보다는 고전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곁들여서 주식 계좌도 하나 직접 오픈을 해주고 한두 정도 해주면 작은 돈으로 뭐 돈 10만 원이라도 해서 이렇게 자기가 매매하다 보면 주식하면 이거는 깡통차고 쪽박난다 이런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인식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잘못 접근해서 그렇다는 거죠. 앞서서 쭉 말씀드렸듯이 자기와 주식시장이 유리된 상태에서 따로따로 놀면서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과 같이 친화되면서 친해지면서 동행하면서 주식시장을 경외하면서 주식시장이 알려주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 2년 3년 정도 해보시면 어린 자녀들이 자기가 압니다. 경제교육 따로 시킬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 빠르죠. 더 빠르고 위험이라는 것이 왜 위험이 중요한지 왜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상품인데 위험은 진짜 없고요. 대박이에요. 이런 거 사기꾼 있어요. 사기꾼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과 수익의 그 비례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몸소 체험해야. 마치 어릴 때 세 발 자전거 타다 두 발 자전거 타고 맞습니다. 넘어지면서 경험하듯이 좋은 박사님 그렇게 고전을 읽고 그렇게 주식 계좌를 도와주고 하면 자연스럽게 작은 돈이지만 씨앗이 될 거다 이런 말씀. 그렇게 이렇게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식시장에 입문한 사람들은 큰 실수 안 합니다. 당장 그냥 자녀한테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렵냐 하나 만들어준 게 정말 그게 현실과 이상인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그런 저 박사님 조언대로 한번 단돈 10만 원짜리라도 자녀 앞으로 계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박사님 지금 이제 좀 시중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도 미중 이 무역 전쟁 뭐 넘버 G2 전쟁, 지환 차지하기 그 전쟁이 격화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글로벌 2위로 도약하고 있는데 좀 지금이라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인도하고 베트남 이머징 국가의 투자는 또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미국은 베이스를 깔고 다른 나라를 좀 바라본다면 조금 어떻게 그런 국가들을 투자 비중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비중을 뭐 좀 합리적으로 가져가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해외 주식에 어쨌든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할 말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중국은 뭐 어쨌든 뭐 완전히 떼어놓고 갈 수는 없겠죠. 근데 중국 시장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높을 거다. 주식시장이 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데 당장 앞으로 한 4, 5년만 놓고 보면 전체적인 세계 증시에서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는 못할 거다. 현재도 아직 비중은 낮잖아요. 미국이나 상대적으로. 그리고 투자자들이 조금 홍콩 사태, 홍콩 보안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불안하게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좀 어떤 방법이 조금? 저는 뭐 중국이 지금 그 산업 경제 패러다임을 지금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설비 투자와 수출 중심의 어떤 그 하드웨어 경제에서 소비와 어떤 그 또 4차 산업 중심의 소프트 하이테크 쪽으로의 그 산업 구조로 바꿔나가는 과정. 또 해안 연안에서 내륙으로 또 구조가 또 바뀌어 나가는 과정. 그렇게 바뀌어 있나. 또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고정 투자, 집을 막 짓고 뭐 그런 어떤 경제에서 공장을 막 전 세계에서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에서 소비의 주체, 소비의 어떤 중심의 중국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실제로 설비 투자도 지금 이런 산업재나 지금 그 설비 과잉 산업 쪽, 제조업 쪽, 꿀뚝 산업 쪽의 비중은 계속 줄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첨단 산업 쪽의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된다는 얘기는 중국의 매크로의 구조가 바뀌는 건데요. 그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옛날처럼 10%대 두 자리는 네, 이제 3%대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금리도 또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국내 어떤 여유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더 꾸준하게 또 장기 투자자 해외 주식들도 중국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서 증시의 개방과 더불어서 보다 더 긴 자금들, 연기금, 뭐 국부펀드 이런 자금들이 중국 증시에 계속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시장 개방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주식시장이 또 신규 상장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구조의 변화 과정에 해당되는 지금부터 앞으로 한 3, 4년 내지 4, 5년 기간은 중국 주식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우상향하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종목별로 접근은 오케이지만 중국 전체 지수의 경쟁력, 중국 지수에 좀 올인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그냥 개별 종목 중에 개별 종목 스타디가 된 좋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지수 전체가 좀 의미 있게 굉장히 큰 폭으로 튀는 거는 이런 공급 물량도 어느 정도 완성되고 지금 말씀드린 산업 구조 조정, 그다음에 소비 비중, 전체 경제에서의 소비 비중도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중국 경제 전체가 저성장으로 들어가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적은,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미국 경제 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또 갈 길이 또 멀고.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이 지금 좋듯이 중국이 그때부터는 좋아지는 겁니다. 그때 그런 어떤 구조의 변화가 조금 안정적으로 된 시점에서는 중국이 지금보다는 위상이 굉장히 커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안화를 절상시켜도 무방할 정도로 산업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위안화를 절상시켜도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3, 4%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환율로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에 투자해서. 그거는 굉장히 양질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은 이제 원화 대비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거기 투자해 놓은 자금들이 더 수익을. 그렇습니다. 환율로만도 계속 수익률이 나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렇게 안정된 산업 구조로 조금 더 고부가 산업으로 조금 더 내수 중심의 안정된 자체적인 어떤 내수 경제가 서로 발전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자전거 바퀴가 이제 탄력적으로 굴러가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너 기분 나빠, 너 왜 기술 빼가,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뭐 뭔가를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 물리치고 이제 중국이 만약에 잘 이렇게 그런 산업구조 조정을 이룩 한다면 성장률은 낮아도 주가 상승률은 그때부터 진짜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과도기라는 거고요. 그 과도기가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진 않아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 한국인이 부동산 자랑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뭐 7, 80% 부동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어떠실 것 같고, 이 좀 앞으로 3년 뭐 좀 길게 보신다면 너무 부동산 사랑이 지나치긴 한데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곁들여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